안녕하세요. 벗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쓰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하신 대로 결정을 하셔도 되고 저도 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데서는 써달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그 확진자가 있으니까 혹시 걱정이 되시면은 아니면 뭐 이제 여기도 환기를 시켜 놓는다고 하시긴 하는데 우려스러우시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되고 뭐 아니면 벗으셔도 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벗고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은 네, 사진만 보다가 얼굴을 저를 처음 보실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월 1일 첫날 하게 됐는데 소비 파트 내용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 파트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편해요. 편한데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서부터는 좀 법률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나 식 파트는 그렇게까지 이제 무슨 근거 법에 따라서 뭘 쓰세요라는 게 많지가 않은데 유독 법률이 많은 데가 이제 가족하고 소비 요 두 파트가 되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또 분쟁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법 내용을 좀 상세히 하셔야 돼서 그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요거 원리는 이거 딱 그냥 명료한 게 좋은데 이건 이렇게 해석되고 저건 저렇게 해석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싫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영역을 다 좋아하시지는 않고 맞는 부분하고 틀린 부분하고 이렇게 있어서 잘 좀 이렇게 섞어서 준비하시면 좋고요. 저희 이제 요거 하고 나면은 2월 달에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앞에 이 파트 한 거, 그 다음에 혹시 법률 좀 못 보신 거 이렇게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뭐 이 영역 OT 하고 나서 수업 들어갈 텐데, 저희가 이제 이미 이제 한 달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용고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흐름을 아실 거 생각을 하지만 언제나 이제 그 인강으로 들으신 분은 저를 중간에 만나신 경우 많아요. 저는 지금 한겨울에 있긴 하지만 한 7월에 저를 보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세요. 이렇게 인강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혹시 이게 중간에 보셔서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시면 꼭 합격 설명회나 이런 데 통해서 그래도 어떤 경로로 가는지는 알고 가시는 게 나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뭐 알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 그 문항수 중에 소비 요쪽 뭐 자원 소비라고 하지만 거의 요즘에는 재무 소비 쪽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긴 한데 요 파트는 한 세 문항 저도 보통 모의고사 낼 때 한 10점 정도 내외로 보통을 드리기는 해요. 앞에 이제 1월 달에 했던 의 영역이 한 5문항 뭐 적으면 한 4문항 이렇게 돼서 이제 문항수가 균형 있게 나온 해가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식파트가 이제 많이 적었기 때문에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절대로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부 양 같은 것 결정하실 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3문항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크게 있는 게 이제 워낙에 이 분야가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를 다루고 있는 분야니까 자원 관리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나오고 자원관리 대상 중에서 예전에는 노동이 중심이었어요. 가사 노동을 중심으로 하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제가 한참 대학 다닐 때 스테이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자원 평가가 바뀌더니 뭐, 네,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부동산부터 해서 뭐 무슨 코인부터 해서 재무 쪽 내용 쪽이 관리 대상의 자원이 약간 계속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자원관리 대상 중에서 재무 쪽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 파트가 원래 사실은 그 가정학의 주요 파트는 사실 아니었대요. 주요 파트가 바뀌는 거예요. 관리 대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가 아무래도 재정 재무 쪽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 쪽 내용이다 보니까 어디까지를 이제 가정에서 다뤄야 하는지가 굉장히 모호해요. 교과서는 여전히 그냥 예산 아이들 용돈기 입장 요 정도로 끝나 있는데 그렇다 이걸 더 우리가 뭐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일 수도 없지만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 전공자분들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뭐 이제 그 교과서에 다룬 내용보다 훨씬 깊게 나가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죠. 예,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좀 사실은
그 학부에 계시면 요건 좀 보완을 해서 들으실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전공서가 딱히 좋은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 쪽은 그쵸, 저희가 이제 가사노동통의 생산보다는 이제 이미 벌어둔 돈 갖다가 소비하는 쪽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 이제 기출 경향을 보시게 될 텐데 소비 파트는 기본적으로 한 문항은 꼭 나와요. 안 나오는 해는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소비 전공이신 교수님이 꼭 들어가세요. 근데 들어가신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특정 분야가 이제 몰려서 나오는 쏠림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소비 파트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자주 나오는데 전공서도 좀 당연히 이제 이쪽 파트가 트렌드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학부 때 배우셨던 그냥 그 의사결정이라든가 뭐 행동론이라든가 뭐 소비자 보호 관리라는 책을 그냥 한 책을 그냥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보시고 책이 많다라는 거는 거의 한 70% 이상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들이 챕터가 거의 같은데 한 두세 챕터 정도가 조금 달라요. 이제 그건 이제 그 저자분이 이제 신경을 써 넣으신 파트여서 그런 파트에서 출제가 되면 그 책을 봐야만 사실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공서를 하나 이제 소비 파트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성격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 정도 하셔서 보완을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하세요. 근데 워낙 전공서가 많아서 여기 다 담기는 조금 힘들고 저희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의사결정하고 소비자 보호 파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출제됐던 것들 중심에서 정리를 하긴 했지만 보실 수 있으면 저는 이 중에는 이쪽 한 권 정도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원 쪽에서는 방통대에 이제 자원관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원래 이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은 원서 바꾸고 나서는 더 이상 개정판을 안 주셔가지고 그 책보다는 그냥 방통대에서 자원관리로 나와 있는 아주 슬림해요. 저희 책자 정도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그거 정도 쓰시면은 뭐 왜냐면 그 저자분들이 들어가실 가능성이 높지 아무래도 최근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이따 기출 보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안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수업 들으시면서 조금 더 보고 싶어 그러면 빌려서 보시거나 뭐 같이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건강 가정을 위한 자원 관리 요 책도 요 둘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요 책이 조금 더 옛날 책이긴 한데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재무 쪽에서는 또 저도 뭐 방통대 책해서 가계 재무 관리 그나마 재무로 쓸 수 있는 여기 뭐 세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부채 관련 이런 사항들이 조금 있고 뭐 이제 가계 그 건전성 평가 같은 그런 지표도 제가 여기서 이제 같이 드리긴 했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혹시 학부 중에 이제 쓰셨던 책이 좀 괜찮으면 그것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파트 많아요. 뭐 새로 쓰는 소비자 의사결정도 있고 가치 소비 시대 소비자 의사결정도 있고 소비자와 시장 환경 이렇게 있어서 앞에 두 책은 성격이 의사결정 책이기 때문에 조금 비슷해요. 근데 워낙 이제 저자분들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시장 환경은 요건 조금 이제 경영이 조금 더 드러난 그러니까 뭐 이제 시장 뭐 유통 뭐 마케팅 이런 게 조금 더 강한 책이에요. 그래서 앞에 봤던 두 책이나 이 책 중에 둘 중에 하나 정도를 기본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챕터들이 많아요. 챕터들이 많고 이제 이건 아무래도 실제 소비 사례들이 많으니까 무슨 광고부터 피해 사례 이런 게 사례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다 꼼꼼히 봐야 할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걷어내고 보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 책들로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요. 이제 학원 교재를 보시고 나는 유통 파트를 조금 더 있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요쪽 시장 환경 쪽 책이 괜찮고 반면에 이제 뭐 정책이라든가 뭐 이제 뭐 보호라든가 뭐 이런 소비자 그 보호 관련 쪽 보고 싶으시면 앞에 보셨던 뭐 의사결정 쪽 책도 괜찮고 네 어떤 것도 괜찮으세요. 그냥 이거 보셔도 되긴 해요. 이거 이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워낙에 이제 아까 말씀 재무나 이런 쪽은 전공서하고 상관없이도 왜냐하면 논문들이 있으니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보완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저희 일정은 여기 일정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5번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이제 2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자료는 요거는
그 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늘 가셔서 한번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몇 개 이제 챕터 그 페이지별로 조금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서 같이 넣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부터 있는 게 작년도 문제. 이렇게 해서 세 문제, 이렇게 그쵸, 문항 3개죠. 그래서 2점짜리 하나, 4점짜리 2개, 한 10점 이렇게 정도 들어가요. 보통은 이제 보통 이 정도로 배점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8페이지 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출 경향 이렇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카페 가입만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바로. 카페 가입 이제 이미 되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안 되신 분도 있고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신청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거를 1월 달에 열심히 이제 승인을 해드리긴 했는데 확실히 제가 QR로 보내드리면은 빨리 가입이 되시는데 아이디로 보내드렸더니 초대장이 말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 가셨으면 제가 그 QR이 아니라 아이디로 보내드려서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QR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오늘 아직 가입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받아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입해 주시고 저희 이제 슬금슬금 질문이 의협역도 슬금슬금 질문이 올라오긴 하죠. 그래서 궁금하신 거 거기 질문 적어주시고요. 가입은 됐는데 등업이 안 되신 분들은 그 실명하고 별명하고 달라서 그래요. 네, 그거는 그래도 혹시 이제 선생님들 간의 예의를 지키셔야 되니까 가능하면 제가 본명을 쓰시라고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별명을 혹시 본명을 안 쓰셨으면 그거 수정해 주시면 제가 수강생으로 바꿔 드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쉬는 시간 질문을 주세요. 자, 8페이지 아까 보셨던 프린트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10년치죠. 그렇죠? 2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치를 보면 확연히 소비자 쪽이 많은 걸 아실 수 있어요. 네. 근 10년간 확연히 소비자 쪽이 많고 상대적으로 지금 자원관리라고 한 영역은 뜨문뜨문 나오죠. 뭐 17년도가 이제 자원관리 일반 문제가 그때 한번 오늘 보겠지만은 큰 문제가 한번 나왔고, 그러고 나서는 쭉 없어요. 쭉 없고 21년도 얼마 안 됐지만 가사노동 뭐 사회와 기후비용법에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고스란히 또 내고, 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하고 기타 쪽은 지금 없죠. 네. 그래서 이 파트는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기출 문제들이 이제 간혹 한 번씩 2점이나 이렇게 뭐 중간 그 부분 점수로 나오니까 하긴 해야지. 이걸 알아야 이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아니까라고 말씀드린 파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에 대한 재화 중에서 이제 금전에 대한 게 많다 보니까 가정경제 뭐 여기 정말 타이틀 잡기 애매한데 재무나 뭐 생애설계 이쪽 파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 안 된 22년도에는 재무제표를 보는 거하고, 특히 이제 비상자금 지표, 이렇게 이거는 정말 그 지표를 외우지 않으면 못 쓰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지표들을 다 외우는 건 너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같이 틀립니다 이러고 말았고, 2020년에서는 중위소득해서 이건 주거 파트에 있던 문제고, 투자 관련해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한번 다시 기출이 되고, 19년도에 신용관리 나오고 21년도에 재무제표가 또 한번 나왔었고, 이렇게. 예, 그래서 작년하고 21년도만 빼고는 하나씩은 보통 나와요. 난이도가 22년도처럼 이제 비상자금 지표처럼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오면은 같이 틀려야 되고, 그 해 문제가 재무제표가 18년도 나왔던 문제가 다시 반복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기출을 좀 잘 준비해 두시면은 좀 맞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근데 쌓인 문제들이 있어 그 내용도 중심으로 보긴 하지만 굉장히 낯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투자를 해보고 뭐 이걸 하면 쉬운데, 아직 선생님들은 용돈을 받아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뭐 보험부터 이런 것들이 낯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고. 그다음 소비자는 작년에는 아예 소비자만 나왔어요. 지금 세 문제가 다 여기서. 그런 경우는 정말 흔하진 않아요.
그 22년도만 하더라도 소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재무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네, 소비만 다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신 내용은 좀 기출 주변의 내용들을 좀 많이 내서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소비 파트만 다 나왔었고 의사결정 쪽은 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냈고 이렇게 되죠. 22년도는 되게 특이해서 다 친환경만 나왔었고 21년도는 지금 주제가 한 4가지 주제가 하위 주제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냈죠. 뭐 계획적 진부화, 정보, 그다음에 좀 어려운 법률들. 이때 21년도에 법률이 좀 많이 나와서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법률을 보시냐 좀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때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 법률들을 다 봐야 하잖아요. 20년도도 보면 소비자 주권 기출문제 반복이었고 사회적 합리성도 기출문제 반복이었고 청약 철회권도 기출문제 반복. 근데 기출이 반복됐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잘 써야 하니까 서술이 많으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소비 파트를 조금 시간을 들이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최근의 경향으로는 2문제 이상은 거의 여기서 나온다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기출을 활용한 똑같이 나오기보다는 뭐 그 주변에서 나오는 문제들 있고 이제 새로운 혹은 그 영역에서 아직 다루지 않았던 것들 해서 기출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공서를 확장하실 수 있으면 혹은 학부 때 들어주신 게 있으시면 그것도 괜찮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최근에 몇 년간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이 되는 그 관리와 관련돼서는 앞에 수치들이 지금 여기 이제 2017년도 거 빼고는 다 옛날 거긴 해요. 옛날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로 다뤄지고 있으니까 어렵진 않아요. 뭐 자원의 유형,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종류, 그다음 관리 과정은 10년도 그다음에 07년도 거 말고 요거 17년도 거 보세요. 왜냐하면은 출제를 관리 과정의 그 명칭이나 출제 경향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07년도 내신 분하고 17년도 내신 분 간에 간극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최근 경향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기타 이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 문제 있었을 때 이제 언급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그래서 의사소통은 사실은 가족 파트가 조금 더 세죠. 그다음에 뭐 의사결정의 종 이것도 이제 객관식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서술형일 때 해서 이제 가족 파트하고 연결돼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히 없죠. 네.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 문제 드리면 좀 어려워하세요. 이론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사노동은 정말 뜬금없이 21년도에 앞에다 04, 05, 02, 08, 08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사노동이 가사노동 기출 경향을 보시려면 9페이지를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8페이지가 이제 근 10년간이면 9페이지가 그 전 것들이에요. 그 전에 이제 10년 이전 것들이어서 그쪽엔 자원 관리가 많죠. 물론 소비도 여전히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출제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바뀐 거죠. 근 10년간에. 그래서 뭐 그 9페이지에 있는 자원 관리 쪽 내용은 기출 문제가 다시 나오면 그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최근에 안 나오지만 나왔을 때 안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해두시길 권해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화폐가치 평가하고 사회화도 21년 진짜 화폐가치 평가가 언제 나왔냐? 저희가 9페이지에 보시면은 2005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2005년도에 21년도에 문제 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죠. 근데 최근에 그렇게 해서 하나씩들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문제를 하셨으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투입 요소, 뭐 효율화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뭐 이 투입 요소는 사실은 자원의 특성 중에 하나, 인적 자원의 특성으로도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시간은 객관식 문제에 이렇게 우선순위까지 나오고 나서는 통 안 건드리고 있어요. 네. 물론 17년도 문제가 관리 과정 중에 시간에 대한 관리로 나오긴 했지만요. 그리고 16년도에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한번 이때 나오셨을 때 되게 어려워하시긴 했어요. ABCX 모형이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도. 사실 뭐 재무 쪽도 여기다 이제 화폐 관리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긴 한데 아예 그냥 영역이 하나 새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있는 게 가정자원 관리 쪽 내용 기출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내용을 충실하게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저희가 여기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맵이 하나 있죠. 그래서 1월 달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오늘 수업 끝나면 오늘 수업 분량에 대해서는 요 맵 정리를 한 20분에서 한 15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다음 주도 아니다. 금요일 날 오시면은 저희가 수요일 날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기입형 정도로 해서 문제를 풀어요. 문항수는 많지는 않고 한 10분 전쯤에 드리면은 10분 사이에 답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서 그러니까 바로 복습. 그러니까 오늘 하시고 내일 예복습을 하시고 금요일 날 간단하게 풀어보시고 예,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 풀어보실 때는 뭐 시간이 많으신데 금요일 날은 이제 바로바로 하셔야 돼서 그게 조금 이제 쉽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거 하나 할 때 1월 달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2월은 지금 모르시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렇게 관리 과정 내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뭐 자원의 종류 해서 10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가정자원하고 이렇게 하죠. 저희가 무슨 환경학은 아니니까 뭐 지구자원, 우주자원까지는 하지는 않고 그냥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자원에서 가정에 쓸 수 있는 자원 정도 하는데 흔하게 있는 교과서 혹은 뭐 사회과의 교과, 사회교과도 여전히 마찬가지 있는 분류가 그냥 인적이냐 비인적이냐 혹은 인적이냐 물적이냐 그러니까 사람에서 나오는 자원이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대상에서 나오는 자원이냐 이렇게 분류가 가장 흔해요. 예. 이거를 여전히 써요. 그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구분해내는 것들을 시키는 거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배분의 목적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용도로 쓰는 자원이냐, 그렇지 않은 자원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11페이지 같이 있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는 이제 보통은 가정 안에 있는 자원들만 보통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워낙에 요즘에는 뭐 글로벌 하니까 가족이 쓸 수 있는 자원이 가정 내에만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바깥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외의 자원까지도 확장하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포화의 분류, 이게 이제 지금 내 말고 외까지 가는 거고요. 13페이지에 있는 포화의 분류는 여전히 하지만 출제는 안 되고 있는 네, 가정관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거긴 한데 이 분류를 한 번도 안 내시긴 해요. 그래서 포화의 분류는 최종적으로 자원 분류할 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10페이지에 있는 인적하고 비인적. 그러니까 인적과 물적이 헷갈리시면 인적, 비인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사람에서 원천이 되는 자원이냐, 사람 외에서 원천이 되는 자원이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은 개인이 소유하는 자원이면 개인적 자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 거면 대인적 자원. 뭐 교과서에 흔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이제 2차 때 한번 시연하시면 선생님도 굉장히 버벅대세요. 알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건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설명하는 건 어려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00년도, 20년 훨씬 지난 그때는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인적 자원, 비인적 자원에 대한 이제 간단 서술 문제가 있긴 했죠. 이거는 인적 자원, 비인적 자원이 17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가족 혹은 가정의 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 기준이 없는데요. 그때는 그냥 교과서 인적, 비인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전공서가 있으니까 가정 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하세요. 그러면 사실 다 가능하죠. 근원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배분 목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뭐 가정 자원이라 했으니까 내적 자원만 해야 되나? 이건 애매하고 포화 분류도 쓸 수 있고 해서 이렇게 못 내요. 뭐에 따라서 분류하세요. 이렇게 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옛날 형태예요. 그래서 1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인적 자원은 사람이 보유하거나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능력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형화되기는 어려워요. 뭐 이거 너무 쉽죠. 뭐 형태가 잘 없어요. 형태가 없으니까 측량하기도 어려워요. 또 그 자원 나중에 평가를 하거든요. 자원을 평가하는 것도 어려워요.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뭐 있지만 그 하단에 개인하고 대인적 자원 조금 더 나눠놨죠. 그래서 개인적 자원을 보시면 다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가사노동 파트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그냥 인적 자원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 속성, 그 다음에 뭐 정신적 속성, 인지적 속성,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4가지 속성을 같이 갖고 있어요. 뭐 선생님들은 지금 지식을 다 갖다 넣으러 왔잖아요.
그렇죠? 임용고시 자원 파트 지식들이죠. 그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허리가 망가질 수도 있고 허리가 튼튼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몸의 뭐 피로도, 뭐 몸의 능력치,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의 능력들을 신체적 요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왔을 때 오히려 뭐 집중이 잘 되는지 오히려 피곤한지 등등 여러 가지 심리적 요소들을 정서적 요인 혹은 요소 뭐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인적 자원에 다 관련된 속성, 뭐 하위 요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마지막 요소가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만 그 사람한테 부여된 시간이 의미가 있어서 인적 자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다음 대인적 자원은 사람 사이에 형성이 되는 거니까 누구랑 협력하든지 누구랑 얘기를 하든지 누구한테 친해지거나 뭐 로열티가 생기든지 뭐 질투식이 뭐 등등, 질투식인 자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대인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라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은 이제 다양한 자원들이 인적 자원이 이런 속성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비인적 혹은 물적 자원은 소유하거나 뭐 빌려 쓰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인적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은 나와 관련된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는 보통은 없어요. 내 체력을 양도를 하거나 내 지식을 양도하거나 내 감정을 양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적 자원은 내가 쓰다가 넘기거나 타인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이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은 형태가 보통은 있어요. 형태가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있어요. 보통은 있고 자원의 양과 질을 측정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11페이지에 있는 그 뭐 종류에서 어디 갔냐? 이게 안 나왔네. 예. 뭐 지금 뭐 직접 소유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비인적 자원 중에 이게 예제가 환경자 그 박스 있죠. 박스에 환경 자원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 분이 필요 없어요. 그거 안 쓰셔도 돼요. 환경 자원에는 공공 시설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인적 서비스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뭐 이제 그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등본 같은 거 그냥 인터넷 뽑을 수 있고 이런 것들 해서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뭘 뽑을 수 있다라는 거는 있는데 형태가 있지는 않죠. 서비스라는 게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를 의미하니까 자동차처럼 형태가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무슨 기관 있고 뭐 선생님들도 나중에 스터디 여기 하실 건데 스터디 하고 하는데 사람도 있고 활동도 하는데 이게 스터디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딱 정해져 있는 외관상 알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3, 4시 모여서 막 뭐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봤을 때 저게 스터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자는 모자인지 알고 그렇죠? 자전거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자원이 보통은 형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뭐 서비스라든가 사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는 알지만 구분이 되는 형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A 스터디가 B 스터디보다 더 우수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특징을 평가하기가 또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적 자원 혹은 비인적 자원이 무조건 형태가 있거나 혹은 뭐 양과 질 같은 것들을 무조건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에 비해서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 이제 하위 요소하고 뭐 대인적, 비인적 자원으로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물적 자원도 무조건 형태가 있는 건 아닌 다양한 또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비경제는 목적만 아시면 돼요. 내가 지금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뭘 쓰는데 자원을 소비하는데 그 자원이 경제적 무언가를 이제 산출하는 쪽에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으면은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고 아니야 그냥 난 딱히 이걸로 뭘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향유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뭐 비경제적 자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뭐 11페이지 똑같이 있는 것처럼 나는 내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서 써 그러면 경제적 자원이지만 난 놀기 위해서 써 그러면 그렇죠 비경제적 자원이 되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이 하나의 자원이
그러니까 자원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경제적 속성으로 쓰느냐 비경제적 속성으로 쓰느냐 그걸 보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인적 비인적은 원천별로 딱 분류가 돼서 시간은 인적 자원이지 비인적 자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딱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 비경제적 자원은 하나의 자원을 어떤 목적에 쓰느냐에 따라서 유형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 연결법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저것도 요즘에 저 용어를 또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이 속하는 이제 그 사회 조직을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가정 내하고 가정 외하고 한번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개인 자원하고 가정 자원은 가정 내 자원 이렇게 다시 한번 분류를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 내 자원이 개인 자원, 가정 자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어떤 책은 그냥 저희가 봤던 가정 내 자원의 일적 자원, 물적 자원, 가정 내 자원의 뭐 경제 자원, 비경제 자원 이런 식으로 더 분류하기도 해요.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제 밖으로 있는 가정 밖으로 있는 자원에는 이제 동료 자원, 지역 사회 조금 더 확장해서 국가 자원, 더 나가면은 뭐 세계 자원. 워낙에 저희 뭐 탄소 중립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후 뭐 이런 제한 같은 것들이 있어서 훨씬 이 세계 자원 훨씬 커지긴 했죠. 자, 일단 그래서 동료 자원은 이제 구성원들이 있으면은 인적 네트워크가 더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자원들을 의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명절 때 되면 저희 뒤에 나중에 그 김장하는 거 나오기도 하지만 뭐 김장을 하거나 뭐 명절 그 상차림을 해야 되면은 이렇게 주변에서 와서 우리 가족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음식을 하거나 같이 품앗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중에 이제 사회적 지지라고 하면서 뭐 감정, 평가, 정보, 도구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분류를 했을 뿐이죠. 이걸 하위를 외우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동료 자원이 다양한 인물적인 그런 자원들을 다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역사회 및 국가자원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생활권에 있는 지역사회 자원도 있고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하는 자원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원래 공공재하고 시장재 이런 개념을 써요. 기억이 나세요? 고등학교 때 배웠나? 시장재와 공공재. 그래서 시장재는 말 그대로 그 유료죠. 내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라면 공공재는 이제 국가가 뭐 아예 전액 혹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바로 나온 게 보건소, 병원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이 풍부하면 가족이 쓸 수 있는 그 원천이 좀 많은 거고 이 자원이 빈약하면 이제 진짜 다 스스로 알아서 가족들이 다 스스로 알아서 자원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이게 세계 자원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12페이지에 기타 분류도 있지만 이제 교과서나 학자들에 따라 분류를 하지만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13페이지에 포학이 있는데 매번 하는데 안 나오니까 조금 전공서에는 꼭 들어가 있는데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일단 포화의 분류는 좀 차원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구체와 비구체면 좋은데 상징이라고 들어가 있고 특수와 보편.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달라서 좀 외워야 하는 게 좀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체하고 상징의 차원, 요거는 선생님들 요 그림은 바로 13페이지 같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좀 상징적이고 이쪽으로 가면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걸 바꿨으면 좋겠는데 표에는 이렇게 그 분포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하고 보편적 해서 누구나 이제 만질 수 있는 그런 뭐 보편적인 거냐 아니면 굉장히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특수한 거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13페이지 구체적 자원이라는 거는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고 상징은 좀 어렵죠. 상대적으로 유형이 잘 안 되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특수는 특정 사람, 특정 뭐 장소, 그러니까 스페셜하게 들어가 있다면 보편은 그렇게 구속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차원별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자원이 나오지만 지금 1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6개 자원을 두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자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여기 보시면은 정보, 지위, 사랑, 화폐, 재화, 서비스가 있는데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애 이거는 다 여기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교사로서의 지위, 뭐 한국인으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도 여기 안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6가지만 이렇게 포진을 시켜 놓고 있어요. 이렇게 두고 다시 두 축이 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이렇게 왼편에 있는 것들은 써 있는 것처럼 대인적 자원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앞에 봤던 그 인적 자원 중에 하나의 유형이죠.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요 3가지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경제면 비경제 대칭 쓰고 뭐 대인이면 개인 이렇게 대칭으로 쓸 텐데 이 사람은 그걸 다 파괴하고 그냥 이렇게 묶어버린 거, 카테고리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암기할 때 좀 어려운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은 이유가 14페이지에 보시면 원래 포화 이론은 조금 더 많이 나가지만 굳이 저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첫 번째는 자원을 교환할 때 하고 자원을 할당할 때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말은 이렇게 나와 있지 키로 외워야 할 건 아니에요. 자원 교환은 뭐냐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으면 보통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는 서로 교환이 쉬워요. 그러니까 대인적 자원은 대인적으로,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자원끼리 바꾸기 쉽다는 거죠. 서비스하고 재화는 바꾸기 쉽고 재화하고 화폐는 바꾸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위를 이용해 정보를 얻기 쉽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다른 카테고리는 서로 이제 좀 교환이 가능하지만 교환하려면 대가를 좀 많이 치러야 한다거나 아예 못 구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두 카테고리가 있지만 정보하고 화폐는 정보하고 서비스보다는 좀 가깝죠.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에 있어도 요 거리가 좀 그래도 가까우면 이렇게 먼 거리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만약 자원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화폐는 많은데 이제 지위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화폐를 지불해야만 양반의 권리를 사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자원인데 나중에 저희가 자원 관리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가정을 하죠. 욕망은 무한이고 자원은 희소하고 뭐 흔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가능하면 얼마 없는 자원을 갖다가 최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만족도가 높겠죠. 보통 그렇게 가정을 하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목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 간에 매칭이 잘 되면 좋다는 거예요. 원하는 목표가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원하는 자원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이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으니까 둘을 잘 보라는 거죠. 원하는 목표치의 지도와 내가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충족이 쉽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게 할당인 거예요. 교환을 할 때 어떻게 교환하고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어느 목표에다 어떻게 할당할지를 결정할 때도 이 지도가 조금 필요한다. 요 위치도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포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차원도 다르고 그 카테고리 분류도 다르고 일단 6개를 외워야 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냥 외울 수 있어요 라고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서 암기할 게 많아지면은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자원의 종류를 받고 포화의 분류도 받고 그러면 이 자원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겠냐 일반적인 관리법 2가지를 보는데 일단 자원은 모든 게 자원은 아니에요. 그림의 떡 이런 것처럼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쓸만한 것들만 자원이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자원의 첫 번째 특성은 효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해요. 네, 도움이 되는 거죠.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뭐 효용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게 잠을 잘 안 자는 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효용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잠이 난 별로 없어. 근데 또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건강이 나빠진다라고 하면 그건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오히려 수면 치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과 잘 못 자는 것, 음식을 잘 먹는 것과 잘 못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목적일 땐 도움이 되지만 아닌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용일 때도 있고 장애일 때도 있고 딱히 효용도 아니고 장애도 아닌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효용의 종류를 이제 뭐 시간, 장소, 형태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동시에 이제 충족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 효용이라는 거는 뭐 시간을 뭐 조금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시간을 더 늘려준다든가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의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24시간 편의점 같은 것도 제일 많이 드리긴 하고, 그렇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거나 요즘에는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에는 진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셔터 내려요. 셔터 내려서 그때는 그 온라인 뱅킹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스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지 않으면 그 업무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웬만하면 진짜 24시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 효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온라인화는 시간 말고도 장소 효용도 같이 갖는 경우가 많죠. 네. 거기 가지 않아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 뭐 아니면 해외 배송 같은 거. 해외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다 배송해 주는 것. 그러니까 시간적 제약만 해결해주면 시간 효용, 물리적 제약만, 공간적인 제약만 해결해주면 장소 효용인데 보통은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제공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요즘엔요. 그래서 그거면 한 가지 효용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효용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이제 지금도 가능할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장보기 서비스, 뭐 밀키트 등등 해서 나오는 것들은 형태 효용이 되죠. 근데 형태 효용인 동시에 장소와 시간 효용까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장볼 시간도 저렴하게 해주고 장 보는 곳까지 안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딱 조리하기 쉽게 이미 다 넣고 그냥 끓이면 되도록 하는 형태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에 그 도움이 되는 자원이면 사람들이 돈을 화폐를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접근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자원을 내 수중에 넣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장소용과 관련된 특성의 경우가 보통은 많죠. 아까 뭐 해외 배송 이런 것들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체예요. 바꿀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그냥 아까 포함 것처럼 자원 간의 대체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전, 교환, 대체 이렇게 지금 더 전공서에는 하위로 한 번 더 분류가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원래는 대체는 내 걸 주고 다른 걸 받는 걸, 그러니까 맞교환을 보통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폭을 넓게 해서 그냥 주는 것도 타인 걸 내가 받거나 내 걸 타인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 보통 이거 이전이라고 하고 나중에 저희 이전 소득할 때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그냥 무상으로 받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장학회 같은 데 내가 무상으로 뭐 이렇게 기부금을 내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환은 등가. 근데 여기 있는 이 등가인지를 맞추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등가가 되는 교환은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있는 대체가 저희 아까 봤던 그 자원 간의 대체, 포화권. 화폐 대신 화폐하고 뭐 서비스하고 바꾼다거나 뭐 지위하고 정보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자원들 중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으로 바꿨을 것인가.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데 내가 노동을 들여서 아침밥을 할 거냐, 나가서 외식을 할 거냐 이런 선택들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아침 배달을 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가능한 여러 자원 중에 뭘로 대체를 할 것이냐라고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안적 사용은 지금 아까 봤던 상호 대체, 여기 봤던 상호 대체는 자원 간의 대체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자원을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쵸, 예전에 진짜 다 아침밥은 가족들이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타인이 만든 걸 먹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자원으로 바꿀 것이냐. 물론 타인의 자원을 쓰려면 내가 화폐를 써야 되는 거죠. 내가 화폐란 자원을 쓰고 아침밥을 얻는 거고. 이전에는 노동이란 자원을 써서 아침밥을 먹었죠. 그러니까 목표는 똑같아요. 하나의 목표에 어떤 자원을 이것과 여러 선택할 자원이 있는 이 자원과 어떤 자원을 대체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라면 여기 관리 가능성이 있었네. 네, 대안적 사용. 4번에 있는 대안적 사용이 여기 없는데 대안적 사용은 뭐냐면 이제 자원에 대해서 하나의 목적만으로 보통은 사용되지만 한 가지 자원을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느 목적에 쓸 것이냐. 여기 안 들어가 있었죠. 대안적 사용을 넣는 전공서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하나예요. 자원은 하나인데 목표가 여러 개인 경우. 그러니까 앞에 보셨던 상호 대체성은 하나의 목표에 어떤 자원을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라면 반대예요. 대안적 사용은 자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얘를 어디다 쓸까?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시간하고 금전이 보통 대상이 돼요. 아, 내가 시간이 많은데 뭐 할까라든가, 내가 돈이 얼마 없는데 무엇에 써야만 만족감이 제일 높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과에서 많이 쓰는 기회비용 내용이 나오고, 기회비용은 사실은 저희들도 같이 이제 자원 쪽에서 써요. 기회비용은 포기를 전제로 하죠. 하나의 자원에 하나의 목표밖에 없으면 그냥 매칭하면 돼요. 근데 자원은 하나인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은 즉 포기를 전제로 깔고 있죠. 그래서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뭐 포기해야 하는 가치로서 표시한 비용입니다 하고, 사실은 이제 학생들은 기회비용이 아주 구체적인, 사회과에서는 뭐 암묵적 기회비용 별별 걸 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포기한 것 중에 최고 이렇게 끝내요. 별거 없어요. 내가 1시간 동안에 선생님들 공부하시고, 어떤 분들은 운동하시고, 어떤 분들은 치료를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주무시기도 하겠죠. 다 달라요. 쓰는 게 다 달라요. 어느 게 더 값어치가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가치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선생님들은 공부하는 게 100이면 자는 게 200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효용이 있고 그걸 측정할 수 있다. 값어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선생님들 뭐 목표 2일 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두 번째 포기한 목표가 혹시 여행이었으면, 공부의 가치하고 여행의 가치는 사실은 측정을 할 수는 없는데 측정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 내가 선택한 공부의 가치는 뭐 이제 지금 상관이 없고, 뭐 운동도 있겠고, 아까처럼 뭐 수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가치를 다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은 100, 뭐 운동은 50, 뭐 수면은 10 이렇게 됐으면 100이 제일 크죠. 그럼 여기 100. 이게 공부의 기회비용이에요. 공부의 효용값이 아니라 공부의 기회비용. 공부 말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했다면 내가 100만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정도가 되어서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값어치가 있는 걸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제 내가 무언가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차피 뭐 그 1시간이나 어떤 자원을 쓰는 건 마찬가지긴 하니까요. 그 다음에 5번째가 관리 가능성. 쪼개 쓸 수 있느냐, 뭉쳐 쓸 수 있느냐, 뭐 이거 다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 게 일반적으로 자원의 특성에서 대안적 사용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4개 드린 이유는 보통은 이제 관리 가능성까지 해서 보통 4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자원의 특성을 봤고요. 효용성을 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원 관리는 뭐 앞에 있던 내용들, 그 특성들 잘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서, 1번의 자원의 전환은 이제 다른 자원으로 바꾼다고 해서 상호대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원의 특성이 자원 관리의 방안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의 전환이라 함은 그 상호대체. 그러니까 내 자원하고 다른 자원하고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까 노동 대신에 뭐 비용을 쓴다든가 노동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보통 인적 물적 자원을 보통 많이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의 창출은 이게 인적 자원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물론 자동차도 가능하겠다. 요즘에 물적 자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희소하거나 희귀하거나 한정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제 특정 매니아층의 이제 그런 선호가 있거나 그러면 그 리셀러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특정 자원을 하나 취득을 하면 취득값보다 시간이 지나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보통 물적 자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적 자원은 자동차는 사는 순간 중고가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유를 하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물적 자원도 어떤 아주 희소한 경우는 이제 골동품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값어치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희소하죠. 예, 보편적이지 않아요. 근데 인적 자원은 달라져요. 인적 자원은 창출이 가능해요. 잠깐 16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래서 16페이지 3번에 보시면 괄호 3번에 인적 자원은 개발이 가능해요. 물적 자원은 보통 관리를 해요.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저희 뭐 작년 문제처럼 뭐 리사이클링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효용 가치를 유지를 최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인적 자원은 개발이 가능해요. 뭐 훈련하면 신체 능력이 좋아지고, 공부를 하시면 지식이 쌓이고, 심신을 수련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기고. 인간관계는 악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개선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없는데 인적 자원은 가능해요. 그래서 17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창출이 그런 의미예요. 인적 자원이 그러니까 자원 중에 창출이 가능한 그러니까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한 혹은 향상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안적 자원의 사용 연구에서 아까 대안적 사용해서 4번에 나왔던 위에 4번하고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정 자원을 하나의 목표가 여러 목표에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기회 비용이 생긴다. 근데 이제 그 효용이라는 게 사실은 고정된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잠이 10이었지만 한 이틀 밤새고 나면 잠이 만만큼의 효용 가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 하나를 어느 목표에다가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까 기회 비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내 자원 말고 타인의 자원을 쓸 때를 의미를 해요. 내 자원은 내가 선택하면 되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면 되지만, 비교 우위는 이게 자원이 서로 대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걸 하고 타인의 자원을 얻어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주고 타인도 무언가 줄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체를 하는 게 유리한가라고 얘기하는 게 비교 우위예요. 자, 이건 좀 어려워. 기회비용은 저희가 출제가 됐는데 비교 우위는 사회과 내용이다 보니까 어려워하세요. 자, 기회비용은 내 자원이 하나예요. 어디다 쓸 거예요? 어느 목표에 쓸지를 고민하는 게 기회비용이면, 비교 우위는 교환을 전제로 깔아요. 내 자원이 있고 타인의 자원이 있는데 내가 어떤 자원을 내고 타인한테는 어떤 자원을 얻는 게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를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페이지에 이제 비교 우위의 원리 하단에 있는데, 그냥 개념 자체는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간에 자원을 쓰게 되는데 포기하는 비용이 적은 쪽으로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사회과의 개념하고 가정교과서나 전공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인 건데, 그래서 비교 우위의 원리의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일을 수행하도록 한다라는 게 저희 그 보통 교과서나 아니면 전공서에 있는 표현이지만, 사회교과서에 있는 개념하고는 이걸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서에서 그 표현을 드리긴 하지만 저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비교 우위는 이제 A, B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이제 가사노동을 얘기를 해요. 이거 원래 이게 무역에서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안 정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A가 B보다 다 잘해요.
뭐 우수 뭐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B는 설거지도 보통이고 정리도 보통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한 네가 다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엔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저하고 하면 저리가 엄마가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전제는 교환을 전제로 깐다고 했죠. 제가 다 하고 나올 수도 없고 누군가 시켜야 하고 대신 무언가 이제 다른 걸 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깔리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상대적으로 이제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적다라는 거는 포기했을 때 생기는 이제 값어치가 적은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보통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잘 못해요. 이렇게 할게요. 정리 잘 못해요. 근데 설거지 보통으로 해요. 나는 둘 다 잘해요. 그럼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두 가지 일 중에 설거지는 그나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너 설거지 해.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나는 정리를 할게. 난 둘 다 잘하지만 정리를 할게. 정리하고 남는 시간은 내가 또 다른 목표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업을 해야 된다면 혹은 자원을 서로 교환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서로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대체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우위의 원리가 있어요. 그 다음 16페이지에 있는 4번, 5번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4번을 보시면은 뭐 인적 자원 같은 것들은 개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인적 자원은 개발이 된다. 지금 16페이지 위에 4번이요. 동그라미 4번. 근데 그 밑에 그 괄호 3번에 인적 개발에서 1번의 개발의 원리 중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쭉 내려오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글머리 보시면 인적 자원 개발은 느려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데 찔끔찔끔이에요. 네, 정말 조금씩밖에 안 늘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얻으려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사실 시간은 비용을 수반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시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4번에 투자할 자원의 양은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중이면 조금만 이제 투자를 해줘도 확 능력이 올라가는데 뭐 슬럼프를 겪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안 하거나 뭐 이제 경력 단절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 사람을 다시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하게 적응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만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경력 단절이어서 한 뭐 선생님들은 임신해도 네, 시간을 많이 쓰실 수 있어요.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꽤 많이 보장이 되니까. 근데 뭐 육아휴직 기간을 쓰고 돌아올 수는 있는데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 전처럼 수업을 원활하게 잘한다든지 이런 게 쉽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또 게다가 고교 학점제도 막 하게 되고 뭐 저희는 이제 이번에 교육과정 개정되면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들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3년 전 혹은 5년 후에 이제 진행을 하려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공부하고 뭐 연수 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이제 휴직 안 하고 계속 일했던 사람과 휴직을 한 3, 4년 하고 돌아왔을 때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바가 똑같이 어느 정도 수준의 수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 후자가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투자할 자원의 양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봐야 된다. 얼마를 투자해야만 원하는 능력치까지 올라올지를 한번 본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그 수준까지 못 올라가겠다. 나 그냥 이 직업 말고 뭐 퇴직을 할지 뭐 다른 직업을 바꾸지 이러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될 때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자원당 효용을 증가시키는 뭐 이거는 이제 멀티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너무 경제적 자원만 쓴다든가 너무 비경제적 자원만 쓴다든가 이러지 말고 이제 자원 간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번, 5번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보셨던 인적 자원은 개발이 가능하고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아까 봤던 그 하위 속성들도 계속 나오게 되고 아래 예제들까지 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족을 둘러싼 환경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요것도 19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 네. 근데 지금은 교과서에서 사라졌어요, 얘가. 그래서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족을 둘러싼 환경은 뭐 자원의 속성도 있고, 그렇죠? 가족이 쓸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자원 관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나 뭐 요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 문제는 그로스 걸로 03년도에 나왔어요.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로스라고 나오진 않지만 교과서에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의 물론 이제 일러스트가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디컨 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출제도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요 그러면 일단 그로스 걸 하고 암기 연력이 있으면 디컨 걸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로스의 분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기준은 세 가지를 갖다 놓고 이게 원이 세 가지가 이제 동심원이 세 가지 생긴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은 그냥 물리적 거리예요. 우리 집 반경 몇 킬로미터냐. 뭐 우주까지는 아니더라 전 지구적이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물리적인 그런 근접성을 두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가까우면 상호작용도 보통은 많지 않나요? 상호작용의 빈도도 좀 보고요. 근데 이게 막 온라인상 막 이렇게까지 들어가진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눈으로 보이는 환경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족이 혹은 가정이 환경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 제어력, 뭐 통제력 이렇게 표현들을 하게 돼요. 그걸 갖고 이제 가족이 있는 가정 환경과 그다음에 보통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근접 환경과 그다음 최대치인 광역 환경으로 나누고 있죠. 근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환경 안의 속성에 따라서 경제, 정치, 자연, 기술, 사회문화적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환경 안에도 경제적인 측면이 있죠. 예산 관리하고 뭐 투자하고 뭐 보험 들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근접 환경 안에서도 뭐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유통 관련하는 것도 또 경제적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속성이 다 있어요. 가정 근접 광역에 다 모두 있는 속성이다 보니까 잘 안 써요, 그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분류를 쓸 수가 있는데 18페이지 그 환경 분류의 1번에 보시면은 가정 환경은 뭐 그냥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반 환경들 인적, 물적 뭐 다 포함이 되고, 근접은 그냥 지역사회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을 통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노량진에 와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본인 집으로 돌아가시면 환경이 완전히 또 바뀌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 다음에 광역 환경은 일단은 환경으로 인지가 되면은 포함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중국이 뭐 딱히 환경에 안 들어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확 넓어지게 되고,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냥 저 멀리 있는 나라인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 가스비가 막 올랐잖아요. 전쟁 탓에 이제 저렴한 가스가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저희 바로 또 가스비 폭등으로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인지 가능하고 영향을 받는 그런 최대치가 다 광역 환경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페이지 2003년도 문제가 가정 근접 광역 주고 의미 쓰고 예 쓰고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디컨은 좀 분류가 특이해서 요거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그림 똑같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크게는 두 개. 다르게 이제 그로스하고 좀 다르게 근접 광역. 가까운 거, 먼 거. 그래서 마이크로, 매크로 이렇게. 혹은 미시, 거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크로, 매크로의 버전이 한국어 버전이 두 가지일 뿐이 상관없어요. 근접 광역 혹은 미시, 거시. 편하신 걸로 쓰세요. 상관없으세요. 선생님들 지금 19페이지엔 제가 미시, 거시로 드렸고 20페이지에는 근접 광역으로 드렸는데 똑같은 영어라고요. 네. 전공서별로 바꾼 한국어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근접 환경 혹은 미시 환경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뭐 거주지, 뭐 사회, 친구, 인척, 뭐 가족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약간은 근접 환경 정도 되는 그런 그냥 그 지금 그로스 거에서 가정 환경만 빼고 근접 환경 넣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안에 가족도 포함된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 혹은 거시 환경을 다시
사회적인 체계, 사회적 조직하고 그다음에 자연 구조적인 그런 부분으로 한 번 더 나눈 거예요. 그래서 20페이지에 가시면 사회적 체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 모두 포함을 해서 뭐 사회 문화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시스템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연적 구조적은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 공간들, 자연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생태계 다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루스 거하고 디컨 거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5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원관리 과정 들어가시면 쭉 해야 되니까 15분까지 아니야. 네, 15분까지 잠깐 10분 정도만 쉬고 자원관리 쪽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